모두 추방하라. 2025년 11월 백악관 인근에서 울려 퍼진 총성 두 발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총격에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쓰러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 이민국 국장은 19개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 전원의 그린카드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명단이 발표되자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년 동안 성실히 살아왔는데. 절규에 가까운 인터뷰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오직 한 나라만은 놀랍게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를 오가며 한미 관계를 연구해온 로버트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오후 2시 32분. 저는 국무부 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라파에트 공원 인근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쓰러진 것입니다. 현장은 이미 경찰과 구급차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명은 중태, 다른 한 명은 경상이라고 합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요. 저는 곧바로 국방부의 오랜 동료인 제임스 톰슨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합참정보국에서 근무하며 이런 사안에 대한 초동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박사님, 지금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용의자 신원이 확인됐는데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예상대로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발생한 총격 사건은 미국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시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를 지켜보면서 양국 관계 담당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마크, 자네는 즉시 이민국 측 동향을 파악해 수잔, 국토안보부 쪽 움직임을 체크하고 이번 사건이 우리 교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해. 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보이는 백악관 방향에서 헬기들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상의 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백악관을 지키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 반이민 정책을 전면 강화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재미동포 단체들, 한인회, 유학생협회 모두가 불안에 떨며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밤 9시 저는 국무부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팀이 각국 반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해당 지역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SNS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 패닉 상태입니다. 추방되는 거 아니냐. 그린카드가 취소되면 어쩌냐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건의 총격 사건이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제임스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아침 대통령이 이민국 국장과 국토안보부 장관을 직접 소집한다고 합니다. 뭔가 큰 조치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과거 입국 제한 대상이었던 국가들 출신자 전면 재검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미국 이민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 측과도 긴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의 진정한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국무부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동료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박사님, 오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함께 탄 국제협력국의 리처드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인쇄 잉크 냄새가 나는 긴급 브리핑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니터 3대를 동시에 켰습니다. CNN, 폭스뉴스, 그리고 내부 정보망. 오전 8시 30분, 백악관에서 고위급 안보회의가 시작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마크, 이민국 쪽 연락망 가동했나? 예, 박사님. 우리 측 연락관이 대기 중입니다만 이민국 측이 완전히 함구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뭔가 아주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지난 5년간 작성한 이민 정책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시행되었던 무슬림 국가 입국 금지령, 그린카드 발급 제한 조치들.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백악관 브리핑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민국 국장 로버트 맥클레인이 직접 단상에 올랐습니다. 188cm의 건장한 체구. 전직 해병대 대령 출신인 그는 강경 보수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신사 숙녀 여러분. 맥클레인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은 우리 이민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아침 저에게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입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맥클레인은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수잔이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맥클레인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과거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입국 금지 또는 제약을 받았던 19개국 출신자 전원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및 비자 상태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19개국이라고요? 회의실에 있던 팀원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는 즉각 노트북을 열어 과거 입국 제한 대상 국가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맥클레인이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수단, 아프가니스탄. 하나하나 국가명이 호명될 때마다 저는 엑셀 파일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북한, 미얀마까지 총 19개국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브리핑룸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국장님, 영주권자도 추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검토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맥클레인은 양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범죄 기록, 테러 연루 의심, 허위 정보 제공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류 자격이 취소될 것입니다. 대상 인원은 약 2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80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방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해당 국가 출신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시작됩니다. 2주 내로 1차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며 문제가 발견된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보가 갈 것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의 이민 담당 참사관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사관님,
지금 발표 보셨습니까? 예, 박사님. 지금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민 단체들에서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까? 아직 정확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맥클레인이 언급한 국가들 중에는 한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맥클레인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이민자들을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요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국제 뉴스 채널들을 돌려가며 각국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인종차별적 조치라고 비난했고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BBC는 유럽연합에 우려 성명을 전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인도주의적 가치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의 이민자 커뮤니티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팀에게 긴급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사님, 대상 국가 커뮤니티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데이터 분석가 제니퍼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4시간 동안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4,700% 급증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 자살 예방 한라인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아프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안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택시를 몰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 아이를 모두 미국 대학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추방된다고요?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미군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탈레반의 위협을 받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제 위험 인물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까?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밤 10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단을 아무리 검토해도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한국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증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기록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분명 한국도 특정 시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명단에는 빠진 것일까요? 그때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국방부에서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동맹국 관계 검토가 안건이라고 하네요.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국방부 펜타곤 청사로 향했습니다. 제임스가 언급했던 회의에 옵접어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포토맥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어제 받은 이민국의 상세 명단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수단, 아프가니스탄, 차드,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북한, 미얀마,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총 19개국. 저는 각 국가 옆에 과거 미국과의 관계를 간단히 메모해두었습니다. 대부분 테러 위험, 정치적 불안정, 혹은 반미 성향을 이유로 한때 입국 제한을 받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 제임스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합참의장도 직접 참석한다고 합니다. 주제가 정확히 뭔가? 이민 재검토 조치가 동맹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특히 군사협력국들 출신 이민자 처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2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합참 작전국장, 국무부 정치 담당 차관보, 모두 한미 관계에서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합참의장 마크 헨리 대장이 입장했습니다. 사성 장군의 위엄이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민국에서 발표한 19개국 재검토 조치, 다들 알고 계시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 중 일부가 우리의 군사 작전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라크에는 아직 2,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도 정보 협력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제시카 윌리엄스가 발언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통역관들, 정보원들 중 상당수가 미군 협력을 이유로 특별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이들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총격 용의자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제임스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용의자 이름은 하미드 라시디, 34세 아프가니스탄 출신입니다. 2017년 특별 이민 비자로 입국했고 당시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군을 도왔던 사람이 미군을 공격한 것입니다. 라시디는 입국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고 최근 몇 년간 과격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출신 전체가 위험 인물 취급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아프간 이민자들은 오히려 탈레반과 싸우다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명단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19개국을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테러 조직 활동이 있었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거나 미국과 외교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국가들입니다. 이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적대 관계입니다. 핵 개발 문제, 중동 대리전, 테러 지원 의혹, 명단에 포함된 것이 당연합니다. 시리아는요?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 이슬람 국가 발응의 중심지였죠. 게다가 러시아, 이란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미국이 경계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알샤바브라는 테러 조직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거점이고요.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붕괴 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단은 분리 독립과 내전을 겪었죠. 하나하나 설명을 듣다 보니 명단이 무작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안보 논리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이 포함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북한 출신자 중 대부분이 탈북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피해자인데도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미얀마도 비슷합니다. 군부 쿠데타로 민주화 인사들이 망명했는데 이들까지 의심받게 된 겁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이 정책의 모순을 느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가 정작 미국의 가치와 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 휴식 시간에 저는 제임스와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박사님, 아까 명단 보셨죠? 한국이 없더군요. 그래. 나도 그게 궁금했네. 한국도 과거에 일시적 제약이 있었는데 말이야.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일시적으로 사증 심사가 강화됐던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아.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도 불법 체류자 문제로 제약이 있었지. 하지만 이번 19개국에는 완전히 빠졌어. 제임스가 커피를 훌짝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미동맹 때문 아닐까요? 군사동맹국은 배제한다든지. 그렇다면 이라크는 왜 포함됐나? 이라크에도 미군이 주둔 중인데. 그건 이라크는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란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동맹 여부만이 아니라 그 동맹의 질과 신뢰도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국가별 이민자 현황 통계가 제시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그린카드 소지자는 약 28만 명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군 협력자 가족입니다. 이란 출신은 52만 명, 이라크 출신은 31만 명입니다. 소말리아 15만 명, 시리아 12만 명. 숫자가 쌓일수록 이 조치의 규모가 실감났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약 28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FBI 추산으로는 전체의 0.3%, 약 8,400명 정도입니다. 0.3%요? 그 말은 99.7%는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입장에서는 그 0.3%를 걸러내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담당 분석관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출신 영주권자는 약 110만 명입니다.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문제 사례는 잠시만요. 그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 안보 관련 문제로 포착된 사례는 제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로라고요?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범죄는 물론 있지만 테러나 안보 위협과 관련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맹의 결과였고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임스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빠진 이유 말입니다. 그래. 나도 이제 확실해졌네. 이건 단순히 과거 입국 제한 여부가 아니야. 현재의 신뢰 관계가 핵심이지. 저는 차에 오르며 워싱턴 상공을 바라보았습니다. 19개국과 한국,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캠벨과의 면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차관보실은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역대 한미 정상회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 19개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 우연입니까? 캠벨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이미 답을 아시면서 물으시는군요.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국도 1980년대에 일시적 제약이 있었고 불법 체류 문제도 있었는데요. 캠벨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1953년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72년간 미국과 한국은 단 한 번도 동맹 관계를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캠벨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보십시오. 한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군사 작전 지역이었지만 1975년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적국이 됐죠. 이라크는 우리가 후세인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민주화 과정의 부침은 있었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캠벨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지난 50년간 한미 군사협력 기록입니다. 저는 파일을 넘겨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연합훈련, 정보 공유, 무기 구매, 기술 협력, 방대한 양의 기록이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죠. 오산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곳들은 동북아 미군 전력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번 명단 제외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켈벨은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민국이 19개국을 선정할 때 국방부와 국무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말했죠. 전략적 동맹국은 제외하라고요. 그렇다면 이라크는 왜 포함됐습니까? 거기에도 미군이 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라크의 경우 미군은 주둔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성향이 불안정합니다. 친이란 세력이 강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동맹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유지해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박 박사님, 캠벨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북한 핵 위협,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움직임. 동북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입니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캠벨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 방어도 어려워지죠. 한국은 우리에게 지정학적 앵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군사적 이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도 있을 텐데요. 캠벨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박 박사님답습니다. 맞습니다. 군사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미 경제 관계를 보십시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 대상국입니다. 지난해 교역액이 16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삼성, 현대, LG,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죠. 저는 최근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의 기술 동맹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협력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단 작성 과정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캠벨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민국이 처음 제시한 명단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누가 제외시켰습니까? 국방부와 국무부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저도 직접 이민국장을 만나 설득했죠. 캠벨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맥클레인 국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명단에 넣는 순간 우리는 70년 동맹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의심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습니까? 라고요. 국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한국도 과거 제약 기록이 있으니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캠벨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출신 이민자 중 국가 안보 위협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FBI 보고서였습니다. 반면 19개국에 포함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문제 사례가 많았겠죠. 이란 출신 중에는 불법 무기 거래 혐의자가 있었고, 아프간 출신 중에는 탈레반 연계 의심자가 있었습니다. 소말리아는 알샤바브 조직원이 적발됐죠. 결국 데이터가 말해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맥클레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안보 위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안보에 기여해왔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캠벨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조지타운 대학교가 보이시죠? 거기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미국 주요 대학 거의 모두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뜻이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 깊숙이 한국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인들, 학자들, 기업인들, 미국 엘리트 층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벨의 말이 맞았습니다. 19개국을 보십시오. 이란, 시리아, 북한. 이 나라들은 미국과 적대 관계입니다.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이 나라들은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리가 개입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캠벨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70년 넘게 유지하면서도 자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의심 대상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백악관까지 올라갔습니까? 물론입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 출신답게 실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한국을 명단에 넣어서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했을 겁니다. 캠벨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회의 메모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동맹의 결실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19개국과 다른 이유를 말입니다. 예,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저는 차관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캠벨 차관보와의 면담을 마친 저는 곧바로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국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가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오늘 오후에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평택에서 연결됩니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안건인가? 북한 미사일 위협 평가와 연합대응 태세 점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민 재검토 건도 언급될 거라고 봅니다. 오후 2시, 저는 펜타곤 지하 작전 상황실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상황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배경이 보였습니다. 연결 확인합니다. 평택, 들리십니까? 평택입니다. 음성 명료합니다. 화면 속에는 한미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과 한국군 합참의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측 합참의장 헨리 대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최근 동향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정보국장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는 400km에서 600km로 추정되며 한국 전역과 주한미군 기지가 모두 사정권 내에 들어갑니다. 스크린에 미사일 궤적이 표시되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군산기지 모두 붉은 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현재 40개에서 50개로 추정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발언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괌,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넣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헨리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지역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요충지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 박사님, 현재 주한미군 28,500명의 전략적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북아 전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산 공군기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F-16 전투기 2개 편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은 2시간 내에 대만 해협에 도달할 수 있고 3시간 내에 남중국해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작전 반경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평택의 제2부병사단은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영내 위기 시 신속 대응군으로 기능합니다. 대만 사태, 남중국해 분쟁, 일본 방어,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우리의 전진 기지입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에는 미군 기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첨단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된 방공망,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이 모든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발언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정보 공유 체계도 매우 긴밀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미국의 동부가 전략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19개국과 다른 이유였습니다. 헨리 대장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스크린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국방비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항공모함 3척을 운용 중이고 4척째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사실상 내외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대만을 위협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충돌하고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바로 동맹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이들과의 군사협력 네트워크가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위치는 특별합니다. 헨리 대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바로 옆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지정학적 앵커였던 것입니다. 제임스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보십시오.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매년 수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이 훈련들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영내 어떤 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한국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은 곧 동북아 전체에서의 작전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미군과 70년 넘게 함께 훈련해왔습니다. 작전 절차, 통신체계, 무기체계, 모든 것이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0만 명의 상비군, 300만 명의 예비군, 최신의 전투기와 잠수함. 한국군은 세계 유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군대가 미국의 동맹군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의 존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전력 증강을 의미합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민 재검토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도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헨리 대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한국 국민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하는 순간 70년 동맹의 균열이 생깁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미국이 우리를 믿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동맹을 해치면 결국 우리의 안보가 더 약해집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군을 환대합니다. 물론 일부 반대 여론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를 동맹군으로 존중해줍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영국에서도 미군 주둔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국민들은 우리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전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의 동맹 지지율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19개국을 보십시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을 적대시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재집권했고 이라크는 친이란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헨리 대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모든 전략이 한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을 19개국 명단에 넣는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고 한국도 우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필요, 전략적 계산,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70년의 세월과 수많은 희생이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 지키고 서 있는 곳.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긴급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백악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웨스트윙으로 들어서자 긴장한 표정의 참모들이 복도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쪽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자 이미 2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합참의장,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설리번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으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민 재검토 조치 발표 이후 국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예상대로 19개국과 그 우방국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이라크는 주이라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유럽연합은요? 독일과 프랑스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동맹국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지시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이 답했습니다. 서울의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 핵 문제, 중국 견제, 동북아 안정. 이 모든 것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장 맥클레인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일부에서는 왜 한국만 예외를 두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맥클레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답해보시오. 왜 한국이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맥클레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처음에는 원칙대로 모든 국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와 국방부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하시오.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안보에 기여해왔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FBI 데이터베이스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출신 이민자 중 국가안보 위협 사례는 지난 20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19개국 출신자들은 총 847건의 의심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847건이라고요? 예, 대통령님. 테러 조직 연계 의심, 불법 무기 거래, 허위 정보 제공 등입니다.
물론 이 중 실제 범죄로 확정된 것은 일부이지만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책 말입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발언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출신 국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미국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들은 보호받고 적대하는 나라들은 제약을 받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 박사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이민 통제가 아니라 외교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70년 동맹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도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동의했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면 한국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70년간 미국과 함께 했는데 아프간이나 이란과 똑같이 취급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순간 동맹에 균열이 생깁니다. 한국 내 반미 여론이 강화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가볍게 쳤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좋은 파트너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좋은 파트너입니다.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영국 등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도 모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별합니다. 합참의장 헨리 대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쟁 상태에 있는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북한과 정전 상태일 뿐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의심한다는 것은 전우를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지금도 함께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군이 아니라 전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맥클레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국장, 19개국 재검토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님,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내로 1차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상 대상 인원은 280만 명입니다. 그중 실제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요? FBI와 협의한 결과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80만 명 중 1만 명이라 0.5%도 안 되는군요. 예, 대통령님. 하지만 그 1만 명이 테러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위험을 생각하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협을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국무부 법률 고문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인권 단체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한 일입니다. 법무부에서 대응 준비하고 있죠? 예, 대통령님. 우리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합시다.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이 나라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친구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동맹에 대한 당연한 예우입니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번 결정은 앞으로
미국 외교 정책의 기준이 될 겁니다. 동맹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란 뜻입니다. 저는 백악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이 19개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맹의 무게를 인정한 것이었고 상호 신뢰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한국 외교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네.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 그건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는 걸 확인했어.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것 같아.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네. 여기 서울에서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 70년 동맹.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야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동맹은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백악관 회의 다음 날,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관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이민 정책과 국가 안보였습니다. 학계와 정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이번 19개국 재검토 조치를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 세미나장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하버드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수잔 라이스, 이민법 전문가 데이비드 마틴, 그리고 인권단체 대표 마리아 로드리게스가 보였습니다. 사회자인 조지타운대 학장이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정책 결정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19개국에 대한 이민 재검토 조치, 그 의미와 영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발제자로 수잔 라이스 교수가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19개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국가들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이거나 정치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입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제외된 국가들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 박사님.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종이나 종교 기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국이 제외된 것은 70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박사님, 인권단체 대표 마리아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 출신 통역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탈레반의 위협을 받으며 미군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까지 의심받아야 합니까?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이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씨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 데이비드 마틴이 발언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국가 차원의 신뢰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출신 이민자 중 국가 안보 위협 사례는 지난 20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19개국 출신자들은 847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박사님, 수잔 라이스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 847건이 전체 280만 명 중 얼마나 됩니까? 0.03%입니다. 나머지 99.97%는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의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이상과 다릅니다. 한 건의 총격 사건이 이 모든 조치를 촉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단순히 위험 사례가 없어서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70년간 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한국 땅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마리아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라크는 명단에 포함되었습니까? 저는 제임스가 정리해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의 활동, IS 잔당의 존재, 정부의 불안정한 성향, 이 모든 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미국의 확고한 동맹입니다. 두 나라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명단에 포함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70년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들끓었을 것이고 한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외교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북아 안보 전체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에 접근했을 것이고 북한은 더욱 대담해졌을 겁니다. 수잔 라이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동맹은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세미나가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이민 통제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전략과 동맹 관계가 반영된 복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수잔 라이스 교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정책에 반대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만큼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국무부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격렬한 비난 성명, 이라크 의회의 항의 결의안, 소말리아 대통령의 유감 표명.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것임을 이해한다. 한국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임스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이민국에서 1차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써요? 빠르네요. 예. 일부 고위험군을 먼저 걸러냈다고 합니다. 약 3,200명이 추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200명. 전체 280만 명 중에서 예. 0.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실제로 테러 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번 조치가 옳다고 보나? 제임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안보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가? 한국을 제외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한국까지 포함시켰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동맹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 속에서 신뢰가 어떻게 보호막이 되는지 보여줬지. 하지만 박사님. 응? 이 보호막이 영원할까요?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제외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네. 동맹은 과거의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아. 계속해서 증명하고 강화해야 하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계속 노력해야겠네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거야. 오늘 우리가 보호받은 것은 과거의 신뢰 덕분이야.
하지만 내일도 보호받으려면 오늘부터 또 신뢰를 쌓아야 해. 저는 책상 위에 태극기 미니어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당당한 그 깃발은 70년 동맹의 무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19개국 이민 재검토 조치와 한미동맹 신뢰의 보호막, 그리고 미래 과제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위기 속에서 신뢰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신뢰는 한 번 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명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임을.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 아침, 이 보고서는 국무장관의 책상 위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워싱턴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9개국 이민 재검토 조치는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전 9시, 제임스가 최신 통계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전체 280만 명 중 실제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8,743건입니다. 이 중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2,100건, 추가 조사 중인 경우가 6,643건입니다. 전체의 0.3%군요. 예, 대부분은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8,743건 중에는 실제 테러 조직 연계자, 범죄자, 허위 정보 제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인간적인 고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출신은요? 한 건도 없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사님, 국무장관님께서 오후 2시에 보자고 하십니다. 중요한 논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국무장관실로 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창가에 서서 포토맥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앉으시죠. 장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한 달간 19개국 조치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장관님? 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장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책상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최근 10년간 미국 동맹국들의 변화 추이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필리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한때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었던 나라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에 중국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고 있죠. 사우디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였지만 최근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과거의 동맹이 미래의 동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관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1953년부터 지금까지 72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사 독재 시기에도 민주화 투쟁 시기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동맹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70년 넘게 일관된 외교 노선을 유지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박사님을 부른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과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은 구원자가 아니라 때로는 간섭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떠올렸습니다. 50대 이상은 한미동맹을 90% 이상 지지했지만 20대는 60%대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동맹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메모를 꺼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을 말입니다. 첨단 무기 기술 이전 확대, 반도체 협력 심화, 우주 개발 공동 참여. 동시에 한국에게도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국방비 분담, 중국에 대한 명확한 입장, 영내 안보 협력 강화. 저는 장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제임스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사태를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뢰의 중요성을 배웠네. 70년간 쌓은 신뢰가 위기 속에서 보호막이 되었어. 하지만 동시에 신뢰는 유지비가 든다는 것도 배웠지. 유지비라니요? 신뢰는 한번 쌓으면 영원한 게 아니야. 끊임없이 투자하고, 증명하고, 강화해야 해. 오늘의 신뢰가 내일의 신뢰를 보장하지 않아.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남아야 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위기 시 함께 대응하고,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심화해야 하지.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오늘을 상상이나 했을까? 70년 후에도 이 동맹이 유지될 거라고 믿었을까?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해.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 외교부 친구였습니다. 박 박사, 거기 상황 어때? 여기는 난리야.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 무슨 일인가?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경계? 응.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다음에도 제외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동맹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경고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옳아. 동맹은 당연한 게 아니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2025년 11월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19개국 이민 재검토 조치는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72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동맹은 과거의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중국의 부상, 북한 핵 위협, 기술 패권 경쟁, 팬데믹, 기후변화. 이 모든 도전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한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야 하며 미국도 한국에게 확고한 안보 제공자이자 경제 협력자로 남아야 한다.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증명할 때에만 72년 동맹은 100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밤 11시 국무부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벽에 걸린 역대 한미 정상회담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젠하워와 이승만, 케네디와 박정희, 레이건과 전두환, 클린턴과 김영삼, 오바마와 박근혜, 트럼프와 문재인. 72년의 역사가 그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2년의 역사가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 한반도에서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노력한다면, 매일 신뢰를 쌓는다면, 매일 가치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영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앉아 한미 관계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미래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간다면 말입니다. 72년 전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손은 여전히 굳게 잡혀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동맹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11월 미국의 19개국 이민 재검토 조치 속에서 한국이 제외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단 한 번의 총격 사건이 280만 명의 운명을 뒤흔들었지만 한국은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2년간 쌓아온 신뢰와 동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지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미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라고만 여기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느끼시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가 간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수많은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신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남아야 하며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우리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긍심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위대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